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왕초보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과 출신이라 학교 다닐 때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사실 기억에 딱히 남는 지식도 없었고 막연히 어렵다는 인상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동생한테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왕초보인 동생에게 그나마 초중급 정도로 공부를 해온 제가 설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작년부터 경제기사를 열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최고의 화두인 금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걸 이자라고 하잖아요. 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금리의 의미는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즉,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돈이 비싸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돈이 비싸지니까 그만큼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대가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뭐 코로나 걸려도 주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도 주고, 뭐 아이들 대상으로도 지원금이라고 주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돈을 엄청 줬죠. 사람들이 그때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막 안 쓸 돈들도 만들어서 소비를 했잖아요. 저도 그때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평소 같으면 중고로 샀을 아이들 전집을 새 돈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막 풀어진 거죠. 한마디로 통화량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엄청 풀리면서 소비를 막 많이 하니까 가격도 오르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점점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정부는 이 경제 상황을 해소시켜야 하잖아요.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겠죠. 그러려면 시장에 돈이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은행 같은 곳으로 돈을 다 회수시켜서 돌아오려고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잘 쳐주면 사람들이 예금 적금 같은 걸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또 대출도 막 많이 받아야 그 돈으로 막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시중에 막 돈이 풀릴 텐데 거꾸로 대출 이율을 막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테니까 거꾸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금리라는 개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정부는 시장에서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핸들링할 수가 있어져요. 금리가 오르면 다른 것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예금, 적금, 이자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을 왜 하나요? 사실 리스크가 크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뭐 한 1, 2%대 그 정도만 이자를 주니까 더 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였잖아요.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자라기보다 얻는 수익을 이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은 사실 굳이 주식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은행에서는 약속한 대로 5%에서 막 6% 이렇게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주식을 할까요? 주식보다는 은행으로 돈이 몰리겠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주식이 인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주식이 싸진다는 말이에요. 주가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랑 주식의 관계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해볼게요.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 하면 무조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물가가 막 엄청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삶이 고달파지겠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부가 막 열심히 인플레이션을 해소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이미지만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피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되게 짧은 시간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힘들어지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막 통화량 조절을 하고 금리를 올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밀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쌍쌍바 100원에 사 먹은 거 기억하세요? 지금 그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의 은행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소개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돈을 한국은행에서 인쇄기로 막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지폐로서의 돈은 사실 전체 시장에 존재하는 돈의 극히 일부의 돈일 뿐이고요. 사실은 이 돈들은 다 그냥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이 있어요. 이 돈을 그냥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10,000원은 10,000원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은행에 10,000원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이요, 제 돈 중에 1,000원은 은행에 남겨두고요, 나머지 9,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근데 나는 은행에 맡긴 돈 10,000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사람도 지금 돈을 빌렸으니까 9,000원이 있겠죠. 사실 돈의 실체는 내가 최초로 가지고 있던 이 10,000원이 전부인데, 은행이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시중에는 이 10,000원이 19,000원이 되어 떠도는 거잖아요. 돈의 양이 많아졌죠. 이렇게 돈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 9,000원을 빌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판 그 사람은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다시 또 예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은행은 9,000원 예금 받은 걸로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10,000원 한 장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중의 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금리를 조절을 해서 일시적으로 시중의 돈의 양을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돈이 늘어나는 그 속도를 조절을 할 뿐이지, 큰 흐름에서 돈이 계속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10,000원을 그대로 집에 모셔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은행에 예금이라도 넣는 게 좋아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오니까 시중에 돈은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과거에는 이 10,000원으로 쌍쌍바를 100개를 사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지금 물가로는 10개밖에 못 사 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 예금 적금도 좋죠. 하지만 예금 적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율이 낮아서 사실 예금 적금으로만 돈을 모으면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해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순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에 맡기는 예금 적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채권,
그 다음으로 펀드, 주식이 있겠네요. 예금 적금은 잘 아실 거예요. 은행에 미리 돈을 빌려주는 데에 대한 이자율을 미리 약속을 하고 돈을 맡기는 거죠. 한 번에 돈을 다 맡겨두면 예금, 매달 일정 금액씩 넣어가는 거를 적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채권이 있어요. 보통은 정부나 뭐 공공법인, 기업 이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필요한 돈을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발행하는 증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채라는 거는 정부한테 돈을 일시적으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써주는 걸 채권 증서라고 하고요. 근데 국채는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정부가 쉽게 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국채 같은 거는 위험성이 아주 낮아요. 대신 이율도 그만큼 높진 않겠죠? 이런 개념이 채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인에게 돈을 잔뜩 빌렸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건데 어때요? 만약에 이 개인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 리스크도 크고 이율도 높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그게 무서운 사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나 주식이 있어요. 주식은 아시죠? 한 회사가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본금을 투자받고 그 대신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증서를 주식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자본금을 투자를 받아서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단위 주식을 하나씩 사고 팔 수가 있고요. 펀드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겠죠? 만약에 A라는 펀드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고객이 모집될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돈을 주고 펀드에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는 거예요. 뭐 주식도 사고 달러도 사고 그리고 뭐 일부는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 주식이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를 했다가 이 주식이 오르면은 팔아서 다시 수익을 현실화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진짜 주인 대신 굴려주는 거죠. 이걸 펀드라고 해요. 대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펀드는 수수료가 붙어요. 꽤 세죠? 이런 펀드를 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게 ETF이고요. ETF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경제에 대한 용어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이해하고 체화하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용어들에 빨리 좀 체화가 돼야 경제 기사를 읽어도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할 때에도 좀 내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우선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자본주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는 필수다 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함에 앞서서 왜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거는 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투자를 위해서 왜 아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거를 마음으로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투자해서 밝은 미래를 그려봅시다. 그럼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